드립니다. 벌써 올해가 8달이 가고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9, 10, 11, 12월 3분의 2가 벌써 흘러갔습니다. 내년은 2015년입니다. 해방 7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저는 해방 중이니까 더 감회가 새롭고 내년에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해방 광복 70년, 대한민국 70년이죠. 70년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걸 화두로 삼아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참신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개인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앨범 특히 옛날 사진첩을 찾아서 일제시대 그리고 전란기의 사진을 잘 정리하면 그게 하나의 작품입니다. 요새 대한민국 워낙 급격하게 바뀌다가 보니까 옛날 영화를 보면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60년대 영화, 흑백 영화 보면은 말이죠. 그 서울 거리가 나오는데 아주 신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차선이 없고 마차, 자전거, 사람 같이 섞여 다니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넥타이를 아주 제대로 맸더라고요. 아주 의관정제예요. 가난한 편에 비해서는 아주 옷은 제대로 입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다방 풍경, 라디오, 텔레비전 이게 다 보면은 몇 세기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고학이 아니라 요새는 고현학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현대의 역사가 마치 고고학적인 탐구 대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그 기억을 잘 정리하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대결은 무장 대결이고 이념 대결인데요. 이념 대결은 요새는 역사 전쟁의 형태로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 전쟁. 역사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기억의 전쟁입니다. 어느 쪽에서 대한민국의 유리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시키느냐 또는 대한민국의 불리한 기억을 많이 확산시키느냐 하는 기억의 전쟁이에요. 이 기억의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가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특히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태해가지고 멀쩡한 기억이 사라져버린다든지 멀쩡한 기억이 소매치기 당하듯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다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 사실대로 말했다가 죽은 방공소년 이승복 하니까 군이라고 자꾸 붙는데 살았으면 벌써 50대였습니다. 50대. 1968년 12월 9일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에서 죽었습니다. 이승복만 죽은 게 아닙니다. 이승복의 그 말 때문에 무장공비에 의해서 이승복의 어머니, 이승복 두 어린 동생이 총으로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칼로 찔리고 돌로 머리를 치고 패대기를 치고 해가지고 가장 잔인한 수법으로 죽은. 그때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형도 칼에 찔렸는데 그 사람 지금 살아있어요. 이승복 씨의 형은 찔린 채로 수십 군데가 찔렸는데 그리고 시신인 것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무장공비들이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온 이승복의 아버지 이석우라는 분은 또 칼에 찔린 상태로 도망을 가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그 뒤에 정신 이상이 왔어요. 80대 중반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그 묘소가 이승복 기념관 안에 있습니다. 이승복의 묘소. 그 옆에 묻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됐겠지만 그 이승복 기념관에서 문도 안 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세면대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그 이승복 아버지를 묻었다는 그런 기사가 그것도 한참 뒤에 며칠 뒤에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8월 18일은 1976년에 있었던 도끼 만행 사건의 기념일인데 제 신문 봐가지고는 어떤 부서에서도 이것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아마 미군은 기념했을 것 같은데 우리 국방부도 같이 기념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국방부도 기념했다는 기억 없어요. 아웅산 테러도 작년에 한 번 기념한 걸 말고는 기념한 적이 없습니다. 11월 29일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도 국가에서 기념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국가에서 기념해야 돼요. 국가가 피해자니까 기념하지 않습니다. 3월 26일 건국 대통령 생일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더 결정판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기념하지 않으니까 다른 건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난 생일을 또 건국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가 뭘 기억하겠습니까? 기억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이건 누구 책임이냐? 그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기억의 책임, 기억을 되살리도록 하는 게 정부고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고 또 국방부고 교육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기억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그건 정부한테 우리가 계속 비판을 해야 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나름대로 기억의 이 장치를 많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좋은 기회니까 한번 집집마다 이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면 요새 사진이 옛날 사진을 찾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그런 것도 전시회를 한번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하면 거의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억을 통한 역사관 교육, 국가관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애국가 부를 때 이 4절까지 부르려고 했는데 4절까지 부르려고 할 경우에 보통 이 부르다가 보면은 이 애국가 부르는 게 좀 힘이 들어요. 중간에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또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1점만 불렀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는 힘이 들더라도 좀 높은 음으로 그 그대로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문용진 교육감이 있을 때 지난 4월에 이 서울의 학생들한테는 그걸 조금 낮춰서 부르는 3도 정도 낮춰서 부르는 방식으로 지금 각 학교에 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새 교육감이 추진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걸 이념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던데 시작은 보니까 문용진 교육감이 있을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쉽게 부르도록 음을 낮추자. 이거는 안전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기에 대해서는 훼손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일부 음악 전문하시는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잘못하면 이거 애국가가 너무 처져가지고 우리 애국가를 저음으로 부르면은 이게 조금 느려지죠. 심하게 말하면 장성국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원래 원칙대로 불러야 됩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고음으로 불러야 되고 이게 다른 애국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고음이 아닙니다. 미국 국가는 무지무지하게 고음이죠. 그거는 전문적인 가수가 아니면 따라 부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가 유명한 라 마르세이에즈라는 노래도 굉장히 고음입니다.
그래도 그걸 일부러 저음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애국가는 이거 고음으로 부르고 있는 그대로. 안희태 선생이 작곡했는데 조금 원 작곡보다는 조금 느리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짧게, 조금 빠르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특히 교육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데, 경기도에는 뭐 9시 등교로, 학생들 9시 등교한다고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편하지 않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학생들이 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 성립이 안 되죠. 학생들이 불편하고 단련되고 시련을 겪도록 하는 게 교육인데, 이 학생들한테까지 영합을 해가지고 등교도 늦추고 애국가 부르는 것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어른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린애들한테 얕잡아 보이죠.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인기 영합, 젊은 사람들에 대한 영합, 이 영합이란 말이 이 기성세대에서는 참 별로 좋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영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이 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황.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왕 위에 있다.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 위에 있다 하는 뜻으로도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위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천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교황이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법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법왕. 바티칸을 법왕청 뭐 이렇게 했습니다. 천주교 안에서는 또 교황이라고 안 해요. 교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종. 그 마루종자를 써가지고 교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교황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보다 높은 데 있는 하나님 비슷한 사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용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언론이 교황 방문하는 저는 일주일 동안은 교황에 대한 보도가 보면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보도처럼 썼어요. 무슨 뜻이냐? 일체의 비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좋은 식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선전하는 쪽으로, 미화하는 쪽으로 보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맞는 언론이냐? 그 전에 교황 방문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군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비판하던 언론이 교황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비판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그 지독한 비판 의식, 무리한 비판 의식까지 사라져버리고, 교황을 보도할 때는 갑자기 선전기관으로 바뀌어버렸느냐. 비판 언론이 갑자기 왜 선전 언론으로 바꾸어버렸느냐. 왜 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버렸느냐. 요게 한국 언론의 좋지 않은 행태의 좋은 단면입니다. 단면. 광화문에 그날 시복식 이런 것을 할 때 광화문에 몇 사람이 모였다고 아십니까? 광화문에 몇 사람 모였습니까? 숫자 100만 모였다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만 모일 것이라고 또 미리 예고하는 기사도 나왔어요.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도들이 이 비표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17만 모였어요. 17만. 옆에 구경하는 사람까지 치면 많이 잡을 경우에 한 20만 될 거예요. 20만. 그런데 100만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이. 이게 일방적 미화 보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과장을 5배 했습니다. 5배.
하나 우리 언론에 속지 않으려면은,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언론 보도는 다 앞으로 5분의 1로 할인하십시오. 5분의 1로. 그럼 안전할 거예요. 5분의 1로 깎아서. 이 군중 보도는 항상 과장되는 수가 있어요. 8월 15일 되면은 우리 언론에 매일 나오던 게 해운대 백사장에 80만 모였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해운대 백사장에 6만 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2층으로 서지 않는 한, 2층으로 서도 100만 명, 80만은 안 돼요. 그건 그런데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할 수는 있죠. 항공 촬영해가지고 계산은 바로 나오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계산이 분명한데 또 경찰이 17만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100만이라고. 이건 일종의 아부하는 기사입니다. 교황한테 아부하는 기사.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동기관에서,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뭐 양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언론이 애국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모이면 또 일부러 또 깎아서 보도합니다. 그때는 꼭 경찰 추산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경찰 추산이 대충 정확해요. 이걸 뭐냐? 우리 언론이 전체적인 그 보도 방향을 이념적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념적 성향.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좌회전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왼쪽에 서는 사람이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서는 사람이 유리해지고 왼쪽에 서는 사람을 유리하게 만들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걸 한 단면인데, 그러나 언론은 사실에 충실해야 되니까 5배 과장하는 언론이다. 한국 언론은 보통 5배를 과장한다. 5배를 왜곡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언론이 비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저런 집회를 지금까지는 허가를 안 내줬는데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 조선조 때 이 탄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을 성자 이전에 복자로 추앙하는 말하자면 행사를 했습니다. 천주교 탄압은 우리나라에서 정조 때부터 시작됐죠. 정조. 그리고 대원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면 뭐 몇만 명 죽었다는 설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탄압을 했느냐? 탄압을 했다면은 그 탄압한 사람이 있었던 데가 그 조선조 경복궁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경복궁을 지은 대원군입니다. 그럼 그 탄압을 한 조선조의 그 심장부 앞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조선조는 탄압자가 되고 인권 유린한 사람이 되고 천주교는 피해자가 되는데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이게 맞느냐?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조상을 욕하는 거죠. 그죠? 조상을 욕하는 건데. 자, 탄압이냐 아니냐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종교와 문제와 걸릴 때는 좀 가려서 써야 됩니다. 탄압. 누가 통계를 안 내봤지만은 역사상 종교 이름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종교는 천주교일 겁니다. 천주교. 마녀 사냥, 또 이교도에 대한 학살, 나중에는 독일에 있었던 종교전쟁,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 학살. 이게 제일 클 겁니다. 남북 아메리카의 인디안이 한 5천만 명 살았는데, 그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개종하지 않는다고 죽고,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병천연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걸 다 합치면 종교 이름으로 가장 많은 탄압을 한 것은 천주교입니다. 두 번째가 이슬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의외로 좀 적죠. 그런데 지금 교황은 한국에 와서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싹 뺐어요. 그동안 한국의 공권력에 불만을 많이 있었던, 또는 공권력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만나서 격려를 하면서
북한 동포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은 유태인의 학살보다 더 심하죠. 더구나 서울에 와가지고 지옥의 문턱 앞에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계속 용서하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소 없애야 된다, 탈북자 막아서는 안 된다 등 이야기는 왜 할 수 없는가요? 안 하면 그걸 언론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항한 것만 좀 비판해야죠. 비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언론은 교황을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일종의 성역으로 본다는 겁니다. 성역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남미 언론도 이렇게는 보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교가 없어요. 천주교 신도는 전체 국민의 10%입니다. 90%예요. 왜 대통령이 외국 원수가 방문하면은 대통령은 공항에 안 나갑니다. 외무부 장관 정도 나갑니다. 또는 차관이 나가요. 왜 대통령이 영접한다고 공항까지 나갔는지, 그거는 천주교도 박근혜로 나간 건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나간 건지, 그것도 의전에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대통령의 행동, 우리 언론의 보도, 이것은 앞으로 종교와 정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했느냐? 민주주의는 교황과 왕의 대결에서 왕이 이기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교황이 교황권을 가지고 이 유럽 전체에 있는 천주교 수도원이든지 주교든지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왕들이 반발을 하고 해서 항상 교황권과 왕권이 항상 싸웠어요. 항상 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은 국경을 초월해서 어떤 교황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우리 국경 안에서는 안 된다. 우리 국경 안에서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면서 서서히 왕권이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왕권이 이기기 시작을 해요. 영국에서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아예 막 천주교를 건조시킨 건 아니지만 천주교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황의 명령을 거부를 하는 이런 상태.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서서히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정교 분리로 가는 거죠. 종교와 정치를 구분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걸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결과로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됐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 안 되면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이란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 안 돼요. 그것은 이슬람이 정치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대통령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 위에 카메네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호메니의 후계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치를 지배합니다. 옛날에 중세 유럽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정정치. 지금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를 뒤섞으면은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이번에 교황이 무조건 용서하라. 원수를 71번이라 70몇 분인가 용서하라. 그 말하고 떠났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천주교 일각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교황이 남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국정 운영자가 실천해야 된다. 이건 큰일 납니다. 교황이 말한 것을 국정 운영자가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황이 말한 것을 국가 운영자가 실천하면 대한민국 안 망합니까? 아니, 이런 분 용서하라는 게 북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더라도 용서하고 천안함 폭침을 해도 용서하고 하라면은 대한민국 망할 수밖에 없죠. 그건 큰일 납니다. 교황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슬기롭게 실천해야지, 그걸 국가가 실천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종교가 정치를 타고 누르는 거예요. 신정체제입니다. 그건 중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오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회가 되면은 한국은 좀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 한국은 종교의 그 자유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서로 화합을 잘 하는 나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지, 여기에 특정 종교가 정치를 흔들겠다든지 또는 법치를 무시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너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에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특정 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채인 것입니다. 명량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고로. 한 3분의 1을 보신 것 같은데, 우리 인구의 한 3분의 1이 봤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재미가 있었습니까? 재미없어요? 저도 봤는데, 뭐, 재미는 있는데, 감동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고 평을 하라면, 우선, 이순신을 잘 소화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이순신.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난중일기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게 아니냐. 이순신을 이해하지 않고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장면은 이순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순신 난중일기를 보면은 도망병을 음악에 처벌합니다. 보통 사형이 목을 칩니다. 도망병. 포로들도, 일본군 포로들도 또 이상한 짓을 하면 참수를 해요. 군율이 엄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칼을 뽑아서 목을 치지는 않죠. 그 영화에 보면 이순신이 달아난 사병의 목을 직접 칩니다.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이 적결 처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군대에 대한 몰이해죠. 몰이해고. 또 이순신이 직접 칼을 뽑아가지고 백병전을 하는데, 명량해전에서 그런 백병전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백병전에서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 백병전은 우리가 불리했습니다. 무슨 칼도 저쪽이 일본군이 칼도 길고 우리는 칼이 짧고, 일본군은 뭐 그 전국시대 한 100년 동안 칼싸움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백병전은 우리가 대충 졌습니다. 해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쪽이 유리한 백병전을 하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두고 우리가 대포가 강했어요. 또 우리 배가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배로 부딪히고 대포를 쏴서 우리가 이긴 건데, 그 영화는 백병전이 너무 치열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영화에 맞춰가지고 우리 정순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순태 씨가 쓴 게 송어의 눈물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월간중앙 편집장 출신인데, 책이 우리 조합지닷컴에서 나왔는데, 제목을 제가 이순신이 절대고독이라고 붙였어요. 부제목은 부서시대를 칼로 버틴 한 조선 무인의 처절한 미학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순신이 이런 사람이죠. 부서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군인을 멸시하는 시대에 칼로서 버텼습니다. 처절한 미학. 이순신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게 미학 아닙니까? 미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멋지게 보인다는 거죠. 행동이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죠. 미학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와 다른 차원의 어떤 가치입니다.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그거와는 약간 다른
그러나 어떤 개념이에요? 인간을 우리가 이야기다. 그런데 이순신을, 특히 남정길을 보면 이순신의 이라는 사람이 우선 집념, 일편단심, 깔끔한 거, 사람이 또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고, 자존심. 이 조선조 사람들이 이 글을 아는 다스리는 조선조 사회를 살 때 그런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조선조는 어떠냐? 이 남 모함하는 데는 또 1등 아닙니까? 요새 우리 정치판이 조선조 정치판하고 매우 비슷한데 그게 조선조였다고 보면 돼요. 남을 모함하고 터집 잡고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하는 데는 그런 풍토에서 이순신은 정직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고독한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 국가가 뒷받침을 안 해주고 전쟁에 나서는 국가가 뒷받침을 해주려고 전부 이게 자기가 해결합니다. 이 군수도 자기가 해. 배도 자기가 짓고 누가 배를 잘 지어가지고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또 이 백성들 먹여 살리는 것도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이런 고독한 거죠. 누가 알아주는,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왕도 안 알아주고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 고문도 받고 하는 이런 이순신. 그러면서 이순신은 늦게 이 무반으로 출세한 사람인데 출세 과정에서 몇 번 이 직속상관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좀 밀려나가기도 하고 이 사람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직속상관과 한 서너 번 부딪히고 나중에는 선조의 출전 명령을 거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최고사령관이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이순신은 안 가버렸어요. 못 간다. 가면 큰일 난다. 그러진다. 그건 정말 엄청난 항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율로 다스리는 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조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현대도 대통령이 합참 해군 참모총장한테 어디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안 나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러가지고 구속을 하든지 해임을 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조가 나쁘고 이순신이 좋다 이런 걸로 보기에는 힘들어요. 이런 이순신의 정신을 담은 게 보고서 올린 중에 명량해전을 앞두고 올린 게 상유 12 미신불사 아직 12척이나 남아있고 미신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말 아니겠느냐 이렇게 씁니다. 원균이가 몰고 가서 100여 척 되는 함대가 다 망가졌지만 12척이나 남아있다. 12척 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12척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 말에 이순신의 인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딱 이것만 읽으면 뭐가 감전되듯이 아주 감동이 옵니다. 상유 12 미신불사. 미는 그 작다는 미입니다. 미의 할 때 그 미죠. 미신불사. 상유 12 미신불사. 여기 이 말을 잘 분석하면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낙관적으로 보려고 그러죠.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가 야, 나 큰일 났다 하면 그걸 끝난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직 12척이나 남아있어요. 딱 이야기하면. 그래야 군대가 안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미신불사. 이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죠. 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상관을 들이받고 선조의 출전 명령을 거부하고 하는 그 바탕에 이순신의 자존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 시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누구나 동양적 문화권에서 한 사람이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열이 쫙 쌓여지는데 무슨 자존심이냐. 왕한테는 노예처럼 살아야지 하는 게 이쪽 근데 자존심입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앞으로 이순신을 쓰는 사람이나 이 영화 만든 사람이나 그 점을 이순신의 그 자존심, 오기 그것을 딱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 이순신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렇게 직속 그때 병력이 한 만 몇천 명, 조선조의 관군 중에서 직할 병력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 15,000명 됐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을 두려워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왜 이순신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선조를 치고 정권을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은 있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런 사람 같았으면 천황을 제쳐버리고 정권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순신이 산 이 조선조 시대는 그는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런 것은 생각 밖입니다. 생각 밖이.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존 지세를 확 되어버리고 총구에 또는 이 칼에서 나온 권력으로 정권을 잡았던 군인이 있어요. 두 사람, 한 세 사람 되네. 첫째는 김유신이죠. 김유신은 칼의 힘으로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태종국 열방을 밀어가지고 왕이 되게 만들고 그 뒤에 실력자로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려조의 이 무신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박정희죠. 박정희. 저는 우리나라에 대표적 군인 4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고려시대에 김방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방경, 이 안동 김씨인데, 김방경. 이 사람은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 하면, 이 고려가 몽고 침략을 많이 받을 때 고려군 사령관이었습니다. 항복해버리니까, 고려가 항복하니까, 고려는 몽고, 원나라죠. 원나라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몽골군과 싸우던 김방경도 그 몽골군의 지휘를 받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삼별초가 마지막에는 제주도에 가서 항전을 합니다. 그 삼별초를 토벌하러 간 사람이, 과거의 동지를 토벌하러 간 사람이 김방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이 고려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배를 짓게 해가지고 2차례 일본을 원정 갈 때 몽고 군대하고 고려 연합군, 나중에는 몽고, 고려, 남송 그때 망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중국 이런 연합군이 2차례 원정 갈 때 고려군 사령관을 했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이 사람도 김유신처럼 그 원나라의 앞잡이 역할을 한 그 고려 사람이 있었어요. 홍다구라. 이런 사람들 모함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도 불려가지고 공분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서 마음고생한 그런 점에서 이순신하고 참 비슷합니다. 김방경. 이 사람은 굉장히 장수, 8 넘어서 장수를 했습니다. 이순신은 50대에 죽었습니다. 일본 작가 중에 이노우에 야서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빙벽이라는 그 산악 소설을 쓰고 돈황이라는 소설을 쓰고 이분이 김방경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풍도, 파도도, 풍도, 김방경이 주인공입니다. 아주 잘 쓴 소설이고 이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풍도. 그걸 읽어보면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읽는 기분하고 비슷합니다. 이순신과 김방경은 순수한 군인이었어요. 김유신과 박정희는 정치군인이었습니다. 정치군인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김방경, 이순신은 왕에 충성을 다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두 타입의 군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이 가능했던 것은 유성룡의 뒷받침이 있었죠. 유성룡에 의해서 이순신이 진급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이웃집에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승룡은 영의정으로 또는 뭐 다른 직책으로 이 임진왜란을 굉장히 넓게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게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징비록이라는 책은 번역된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요새 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투가 아니고 아주 담담하게 썼습니다. 기록 문학입니다. 이게 기록 문학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쓴 역사서 중에서 제일 잘 쓴 책이라고 봅니다. 징비록도 국보고 난중일기도 국보입니다. 난중일기는 해군 작전만 쓴 거고 징비록은 전체 전쟁의 전체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그래서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많이 온 것은 아마 그 영화 자체보다는 이순신과 같은 그런 리더십, 지도자를 동경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영화가 1600만 동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일종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가 80년대는 영화가 100만만 관객 끌어도 아주 히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요새는 보통 1000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영화 시장이 커졌어요. 90년대부터 이 기업이 영화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CJ라는 회사하고 또 무슨 오리온인가 하는 회사, 여기서 영화에 투자를 하면서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배급망을 만들고 하니까 지금 관객이 옛날에는 연간 한 1000만이던데 요새 한 2억 정도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커졌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영화보다 자국 영화를 더 많이 보는 한국이 아마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유일한. 그것은 우리의 문화의 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를 하면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이 자본의 힘이 얼마나 크느냐, 자본의 힘이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게 영화사입니다. 영화사.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CNN에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10가지를 뽑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거 10개가 있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우습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 10개가 뭐냐? 첫째, 성형수술입니다. 성형수술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최고고 값이 싸대요. 그건 뭐야? 또 말씀 안 드려요. 그 다음에 IT 기술, 인터넷, 핸드폰, 이런 IT 기술. 신용카드 사용률이 세계 최고랍니다. 신용카드. 그 다음에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최장 근로, 워커홀릭. 그러니까 일중독에 걸렸다. 안에서 보면 아직도 게으르다 하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보면 한국 사람은 아직 일중독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마신다. 이 술 좀 분리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부진이라 했으니까 이건 이 사업과 관계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사업과 관계된 되어서 뭐 폭탄주도 마시고 접대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항공기의 서비스가 세계 최고랍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겠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대한항공 서비스가 나쁘다고 불평했는데 어느새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서비스가 최고다. 최고다. 또 글을 아주 재밌게 썼어요. 비빔밥 먹고 싶은데 외국 사람이겠죠. 비빔밥 주문했는데 그게 없다고 할 때 스튜어디스의 표정이 꼭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 표정이 됩니다. 미안해서 꼭 그걸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우리 사실은 서비스하고 이게 유교문화권은 서비스하고 좀 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됐죠? 친절해야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친절해야 국제 경쟁에서 살아납니다. 친절한.
더구나 항공기는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분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있는 그 국제 경쟁이 아니고 국내 경쟁하는 데서는 이런 친절이 잘 안 나오죠.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용이면 그런 배는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제 경쟁을 하면은 민족성도 바뀐다 하는 거죠. 또 게임을 많이 한다. 스타크래프트. 그 다음에 여자 골프가 최고를. 그 다음에 화장품 사용 최고. 그 다음에 소개팅. 선 보는 거 소개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개팅 하는 것도 최고를. 뭐 등등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세계 최고고, 저보고 세계 최고, 이건 doing best가 아니라 doing worst. 가장 나쁜 쪽으로 저 한국 1등인 것도 아마 뽑으면은 한 10개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질서하게 생각하면은 세계에서 핵무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핵무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국민.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국민. 국회에 반역정당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 그리고 공무원은 맨날 한다는 이야기가 뼈를 깎는 각오로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은 1살도 안 돼요. 맨날 거듭 태어나다 보니까 어린 나이거든요. 뼈를 깎는다는 표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뼈를 깎는다는 표현을 다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뼈를 깎기를 안 해요. 조직도 깎기를 안 해요. 이 말이 앞서가는. 그리고 배운 사람일수록 잘 속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문맹률이 70%나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한자를 모르니까 자기 아버지 본명도 못 쓰는 최고 학력을 자랑하면서 문맹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70%. 한자 모르면 그 문맹률이거든요. 가장 70%. 이렇게 치면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 워스트 10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사이 세계 정세를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세계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나라가 좌경화로 가면은 하나의 특징이 생깁니다. 폐쇄적으로 갑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노선은 개방 정책이었어요. 대외지향적 개방 정책.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김영삼부터 한국 사회가 왼쪽으로 가면서 폐쇄적으로 갑니다. 좌파는 폐쇄적입니다. 개방적 폐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개방적 좌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좌파는 절대 개방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폐쇄적으로 갑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됩니다. 골목대장이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언론이에요. 요새 우리 언론 보면은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엄청난 사건은 잘 보도 안 해요. 그건 항상 끝에 보도합니다. 끝에. 맨날 시작이 세월로 유병헌이죠, 지금. 네? 세월로 유병헌이가 어느 정도 큰 사건인지 모르지만은, 한 나라가 이거, 건 반년 동안 신경 써야 될 그런 사건은 아니잖아요. 보다 큰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따라와가지고, 그런 거 지금 실감 안 하십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야, 중국한테 추월당한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느끼죠. 현대중공업이 상반기에 1조 적자를 봤다. 한국에서 가장 튼튼한 회사가
조선분해에서 이제 먹히고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2등이 됐다. 중국 스마트폰한테 밀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 석유화, 포항종합제철 다 중국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중국한테 내주더라도 앞으로 나가서 새로운 걸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업종을 열어야 우리가 먹고 살죠. 뒤가 먹히면 앞으로 열어야죠. 뭐냐? 뭔지 모르겠어요. 그 창조경제라고 자꾸 하는데 아주 쉽지 않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그 입법이 있어야 되는데 입법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뒤는 먹히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샌드위치 되어버리죠. 이런 상황을 우리 언론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보도를 하더라도 그 별 의미 없이 격가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죠. 물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불철주야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언론과 정치가 뒤에서 또 자칭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부진시키고 방해하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한국 언론을 보면 세계 돌아가는 걸 모른다. 한국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모르게 우물안 개구리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들 통계를 보면, 기자들 단체가 통계를 내보니까 1992년, 그러니까 22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 전까지 세계에서 취재 중에 죽은 기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1072명입니다. 1072명이 취재를 하다가 죽었어요. 뭘 취재를 하다가 죽었느냐? 정치 문제를 취재하다가 죽은 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범죄를 취재를 하다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죽었느냐? 1등은 이라크인데 의외로 필리핀이 많습니다. 필리핀. 이건 주로 부정사건, 뭐 정치적인 이거 취재하다가 일종의 암살되는 경우죠. 1072명. 일본 기자 숫자를 보니까 일본 기자가 취재 중에 6명이 죽었습니다. 6명. 그 중에 한 여자 기자는 시리아에서 취재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여자가 왜 이런 위험한 데 가느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NHK와 한 인터뷰 이 동영상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학살이나 내전이나 이런 현장에 기자가 있다는 것만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기자가 있기 때문에 학살을 좀, 기자가 있으니까 옆에 기자가 있는데 학살할 수 있습니까? 사진 찍고 보도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내가 위험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그 여자분이 시리아에서 1072명 중에 한국 기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축하할 일인지 비판할 일인지는 제가 판단이 안 써요. 한국 기자는 6.25 때도 월남전 때도 취재하다가 죽은 사람은 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는 이 원인을 따지면 이렇죠. 한국 기자는 위험한 지역에나 위험한 지역을 피한다. 그러니까 안 죽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한국 기자는 비상한 재주가 있어서 총알을 피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경험상 전자의 경우가 많아요. 전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용감합니다. 한국 기자들은 대통령 장관을 우습게 보고 비판하는 것을 아주 용감하게 하는데 총알이 날아다니는 데는 잘 안 가요. 기자가 위험한 데 가는 것은 군인들이 전장에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자가 난 위험하니까 시리아 안 가겠다고 하면 그 기자 그만둬야 돼요. 딴 직업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왜 기자를 할까? 기자는 위험한 데 가야 돼요. 군인이 위험한데 안 가겠다고 하면 군복 벗어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직업정신, 한국 기자의 직업정신,
근데 위험한데 안 가는 건 용기가 없는 건데. 용기가 없으면은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죠. 용기가 없으면서 게으르면은 구제불능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17만 명 모였는데 100만 명이라고 쓰면은 이건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게을러서. 경찰에 전화도 안 해보고 천주교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만 받았으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켜놨는데 TV 조선이었어요. 아주 우스운 장면을 봤습니다. 요새 종편이 이게 아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루머를 많이 생산합니다. 루머.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종편을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의혹. 근데 어떤 의혹이냐? 유병헌 시신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지금도 토론 대상에 올리는 방송이 있어요. 이건 끝내셔야죠. 왜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조사를 해서 본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끝난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보탰습니다. 지문 가지고 또 본인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200% 확실합니다. 200%. 이건 명백한 과학 아닙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건데, 그렇으면은 믿어야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금까지 그런 데서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믿어야죠. 국가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과거 전력으로 봐서 믿어야지. 그런데 계속 의문이 있다고 해요. 왜 그렇게 말도 아닌 보도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문이 없다. 그 사람 맞다고 하면 시청률이 안 오른대요. 의문이 있는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이야기해야 시청률이 오른다. 이야, 이러면은 그럼 차라리 뭐 시청률 올리려면 벌거벗는 게 제일 좋을 방법이거든. 토론으로 틀든지. 시청률의 포로가 되어버리면은, 돈의 포로가 되면은, 망가지듯이 시청률이 포로가 되면은 그 방송은 공기가 아니라, 국민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흉기. 근데 TV조선 프로를 가만보고 있으니까 4사람이 나왔어요. 화제가 뭐냐? 화제가, 그날의 화제는 식칼이었습니다. 식칼. 유병헌 씨가 숨어 있었다는 그 문에 식칼이 꽂혀 있더라. 도대체 이 식칼이 뭐냐? 가지고 4사람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폭이 한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무슨 경고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디 정신병동에서 좌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래 복잡하게 합니까? 당장 경찰서에 전화 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본부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 식칼 그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됐을 텐데 그런 전화도 안 걸고 있을 수 없는 공중파를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죠. 국민의 재산인데. 근데 그 다음날 더 웃기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도 식칼 하니까 수사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식칼은 검찰 수사관이 꽂았다. 왜냐? 문이 자꾸 흔들리니까 문고리에 꽂아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수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망가져버립니다. 이건 한국어에 대한 모독이에요. 한국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국어는 고상하게 써야 돼요. 점잖게 써야 됩니다. 점잖게 써야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용감해야 될 기자가 용감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소설 쓰고 있어요. 소설도 쓰고 뭐 시도 쓰고 교황방 와서 쓴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시입니다. 시. 찬양시 있죠. 송시입니다. 송시. 찬송가의 한 구절을 신문사 그 글 제목이. 총체적으로 한국은 교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양 무너지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좌익들의
이 선동과 정오심과 거짓과 분열심을 퍼뜨리는 좌익의 선동과 한글 전용이 오래감으로써 한국어의 정상적인 사용이 안 되고 한자어가 망가지고 암호가 되고 소리가 되고 부정확한 식으로 쓰고 아서 고치와 김연아는 찰떡궁합입니다 하는 게 신문에 나오거든요. 오늘 기온은 최대 5도가 되겠습니다. 최대 5도로 이런 게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 용어의 부정확성 그리고 저속성 이게 한국 사회의 교양 수준을 쫙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 40년 전에 쓴 기사, 40년 전에 나온 책, 한자, 한글 번역된 게 지금 읽어봐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문장론적으로도 맞는 문법입니다. 표현이 이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한국어의 붕괴, 한국어의 오염, 교양의 붕괴.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분별력의 붕괴로 하죠. 분별력. 자,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분별력이 붕괴된다 하면 뭐냐?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고 간첩을 국정원으로 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별력. 투표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 정당은 이건 완전 반핵 정당이다. 이거 안 찍어야지. 이가 아니고 이 정당은 민주주의 좋아하니까 민주주의 정당 맞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완전히 막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두 가지 좀 결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 사고 구조에서 이 결핍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개념이 모호합니다. 이건 농경문화와 시간의 변화를 이렇게 제대로 느끼는 체험하는 게 없고 한 군데 가보시니까 사계절이 계속 돌아가니까 이 시간 가는 걸 잘 몰라요. 시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몰라요. 대한민국이 유럽 수준의 서구식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수백 년 더 있어야 된다. 앞으로 적어도 100년 더 있어야 된다. 100년 뒤에 우리가 인류 국가를 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아니, 우리 헌법대로 해야지, 이럽니다. 헌법대로 해야지. 헌법 쓰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럼 뭐, 헌법대로 하는 데는 수천 년 이상 걸렸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집니까? 그건 시간 개념이,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개념이 약하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말에 잘 속아요, 말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속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말만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인데 좋은 말을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민주주의자다. 독립투사다. 이 사람이 숭고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말을 중시해요. 말을. 요걸 잘 이용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을 속여 먹기가 매우 좋습니다. 결정적 용어를 수구 반동 세력이 진보라고 자칭하고 전쟁광이 평화 세력을 민족 반역죄가 민족을 앞세우고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안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교양이 있어야 되죠. 교양은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 감각 있게 봅니다.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 이게 약해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오염되고 하면 이런 결말로 이렇게 쭉 간다는 그런 경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교양의 붕괴, 교양이 약해지는 것. 그럼 교양 붕괴는 어떤 현상이냐? 학생들 지금 말하는 수준, 언론의 제목 수준, 문장의 수준, 연구 보고서의 수준, 신문사설의 수준, 교수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의 수준, 정치인들의 말의 수준, 이런 걸 다 모아보면은 저질화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질화되고 부정확해졌다. 이거죠.
그게 교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는 말입니다, 말. 말을 분석하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분별력 없는 국민을 만들 때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안정한 나라가 됩니다. 불안정한 나라. 세월호 침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바다입니다. 파도가 안 칩니다. 그 배가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입니다. 길이 150m, 높이는 한 6천 건물이 되는데요. 최신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구멍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변침을 10도를 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전복이 됐다.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걸 가만히 있으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좀 이상한 영화 보는 느낌 안 듭니까? 쪽배라도 바람 아무리 불어도 엔진만 살아있으면 작은 배도 견딥니다. 그런데 이 큰 배가 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건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내부적 요인. 내부에 전복 요인이 사여가고 있었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불안정해져 버렸습니다. 밑이 가볍고 위가 무거워져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개조를 하고 과적을 하고 여기다 제대로 묶지 않고 그 다음 평형수가 있는데 이걸 규정보다 반을 빼버리고 하니까 탑 헤비 머리가 무겁고 밑이 불안정하다. 오뚜기는 잘 안 넘어지는 게 밑이 든든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도 뒤집어지지 않죠. 그게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위가 무겁고 아래가 가볍게 됐다. 그러면 아래 가볍게 하는 게 평형수입니다. 평형수. 평형수 그거는 2,000톤을 실어야 될 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00톤을 빼버립니다. 1,000톤 빼고 그것만큼 화물 1,000톤을 더 실어버렸습니다. 이래서 10도 변침이라는 통상적인 변침으로도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그렇지 않느냐?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겉으로 보면 태평성대예요. 그런데 세월호처럼 그렇게 자빠지지 않을까? 전복되지 않을까? 전복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그게 제 느낌이 적중 안 돼야 됩니다. 적중되면은 수십만 명이 죽어요. 평형수. 한국에서 그런 평형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한 사회가 든든하게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걸 흔히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중산층. 중산층은 우선 마이카, 내 집, 직장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킬 게 있어요. 항산이 있습니다. 항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당신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다, 내 나라다. 대한민국은 나의 나라다 하는 생각이 소속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선동에 잘 넘어가지 않아요. 미디어 올 때 중심을 잡습니다. 이걸 중산층이라고 해요. 민주화로 이행하는 1980년대 후반에 우리 중산층,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약 75%였습니다. 75%. 지금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50%예요. 줄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줍니까? 늘어야지. 그때보다 자동차는 한 대 아니면 두 대가 더 있고, 주택보험료도 늘었고, 핸드폰도 있고, 더 잘 먹는데 왜 줄었습니까? 왜 줄었을까요? 왜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75%에서 50%를 왜 줄었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류층, 내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중산층이 맞는데 자기가 자꾸 하류층이라고 생각해요. 하류층을. 아니, 자동차, 집,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류층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잘 사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잘 산다고 하면 욕먹으니까. 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못 산다. 이게 양극화 선동. 못 산다고 해야 뭐 얻는 것도 많고, 서민이라고 하면은 모든 정치인들이 계속 밀어주고 하니까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니까 또 불평불만이 많아지니까 중산층 의식이 75에서 50으로 줄었다. 그것만큼 한국 사회가 이 평형수가 말하자면 빠져나간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회 불안정해졌습니다.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중산층을 어떻게 복구할 거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한 사람이 70%는 되어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배가 세월호가 넘어갈 때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이렇게 좀 과정이지. 1000톤을 실어야 되는데 2000톤을 실었다. 이 과정에 해당하는 게 한국 사회는 뭘까요? 이런 게 아닐까요? 그 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짐을 지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경제가, 우리 안보가 우리 국민한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구석이 있어요. 첫째는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을 국회에 집어넣어놓고 민노당, 통진당한테 국가 예산을 400억을 줬다. 그런데도 아직도 해산 못 시키고 있다.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건 정치적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핵미사일을 배치했는데 한국에서 빨리 미사일 방어막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것도 안보적 과적 상태입니다, 과적. 국내에서 사고 난 걸 가지고 침소 봉대를 해가지고 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까지 선동하는 기사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 과적입니다, 과적. 또 우리 경제가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의료비. 우리 의료비 지출이 연간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를 주는데 이게 전 GDP의 한 7% 되는데 미국이 의료비 때문에 지금 재정적 적자를 만성적으로 앓고 있어요. 미국은 17%입니다. 전체 GDP의 의료비 지출이 17%, 우리는 아직 7%죠. 그러나 우리는 여유가 있지만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연간 한 9% 수준으로 막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조 중에 말이죠. 65세 이상이 쓰는 의료비가 35%입니다. 65세 인구가 지금 한 15% 되거든요. 의료비는 35%를 씁니다. 더구나 이 노령화가 더 급속도로 지금 시한폭탄이 하나 자라고 있어요. 의료비 지출이라는 이 시한폭탄. 이 시한폭탄을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 부도로 갑니다. 국가 부도로. 미국은 사실은 부도가 난 나라고, 그리스, 뭐 유럽에서 핵심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이런 게 과적이죠, 과적. 그 다음에 또 내가 뒤집어진 게 물건을 잔뜩 실었으면 제대로 묶어야 됩니다. 그죠? 그걸 고박이라고 해요. 고정적으로, 고정하는 결박인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기우뚱하니까 싹 솔려버렸어요. 우리나라에는 과적을 해놓고 고박을 제대로 합니까? 고박이라는 것은 뭘 묶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같은 것은 빨리 해산시켜요. 통합진보당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결박 장치를 안 해가지고 자유방임 상태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고 있어요. 국가 기강이 제대로 법치가 통하지 않는다. 무상복지는 그 사기꾼들이 쓰는 용어지만 그건 국가복지죠. 국가 세금복지죠. 그것을 계속 확대만 해가지고 견제가 안 들어간다. 근검지략 정신이 약화됐다. 군대를 완전히 적으로 모으는
이게 다 결박장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어떤 10도를 돌리는, 보통 배가 10도 도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30도 돌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충격이 5도를 돌릴 때는 괜찮은데 추가로 5도를 돌리니까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조타수가 응급결에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흔들리다가 왼쪽으로 그냥 물건이 쏠리면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외부 충격이. 그런 충격이 있기 전에 그 배를 잘 다녔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굉장한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충격이 없으니까 그냥 잘 다녀요. 골다공증 환자 겉으로는 검사합니다. 그러다 넘어져 버리면 큰일 나죠. 이런 충격이 있을 때 대한민국 호도가 탁 흔들릴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충격이 어떤 식으로 올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뭐 대지진이 처음으로 한번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월호보다 더 큰 사건이 난다.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을 한다. 또는 경제위기, 이런 여러 형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무슨 정치적 암살, 이런 거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왔을 때의 문제고, 항상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왔을 때 누적된 이게 연결돼가지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금 언론 보도 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아니,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폭두목 같은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탈해 가더니 동부 지역에서 반란을 조직해가지고 정부하고 싸우도록 부추기다가 지나가는 말레이시아 항공기도 막 격추시키고 약 300명 죽도록 만들고. 근데 정부는 이제 제대로 반격을 해가지고 진압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며칠 전부터는 수천 명의 러시아 정규군 수백 대의 탱크를 그냥 들여보냈습니다. 이건 6.25와 같은 명백한 침공행위예요. 침략행위 해놓고 오리발 내밀고 있어요. 그건 이거 없죠.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시켜놓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가 책임있다는 식으로 이 백주 대낮에 이런 야만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공산당을 한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부터 전제주의에 휩쓸리다 보니까 유럽식의 이 합리주의, 정직성 이런 게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면서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의 행동을 보면 끔찍한데 그래도 경제 제재만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푸틴이 하자는 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할 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많았어요. 그때 미국이 나서가지고 우크라이나 핵을 포기시켰습니다. 경비를 다 대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미국이 94년에 부다페스트에서 합의를 해요.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은 우리 세 나라가 보장한다. 미국, 러시아, 영국이 보장한다.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휴지 조각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래식 무기로 침공해놓고 말이죠. 푸틴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핵 전력을 계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군사적 도전을 하면은 알아서 기를 뜻 아닙니까? 재래식 무기로 침공해놓고 반격을 받을 것 같으면 핵무기 카드를 딱 꺼냅니다. 요걸 김정은이가 보고 이렇게 써먹으면 어떻게 되죠? 백령도로 기술 점령하면 해버린다. 우리가 반격할 것 같으면은 좋다. 우리 서울에 핵무기 쓰겠다. 라고 나오는 경우를 상상. 핵무기 없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있는 러시아에 당하는 그 공식이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월호 같은 것도 사고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백령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백령도를 지키던 우리 해병대 등등 해가지고 일개 여단이 전멸했다. 전사 3,000명이 생겼다. 그럼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겠습니까? 야당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작전을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막 선전선동하면은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유족들하고 수만 명 되겠죠. 수만 명을 선동을 해가지고 국방부, 합참, 청와대 쪽으로 가가지고 들어 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쟁하기 싫다. 우리 핵무기, 핵폭탄 얻어맞기 싫다. 북한 요구 다 들어주라. 평화를 원한다. 민족 간의 화해가 좋다. 이렇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난 틀림없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부가 거기 휘둘리면은 대한민국 끝입니다. 그게 세월호가 전복되는 거예요. 전복되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저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0명이 사망한 선박사고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럼 전쟁에서 일개 연대가 전사했다. 3,000명 전사했다. 그게 아니다. 일개 사단이 전사했다. 일개 사단이 완전히 몰살당했다. 한 10,000명이 몰살당했다. 전쟁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워털루 전쟁에서는 하루에 40,000명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베르담에서 6개월 동안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이 싸워가지고 전사가 40만 명입니다. 그래도 프랑스 사람들 반전 데모 안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40만 명 죽는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언론, 이런 정치권, 이런 종북 세력, 통합진보당, 이런 야당이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면 지는 거예요. 왜냐? 북한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00만 명 전사, 200만 명 전사도 감당할 수 있어요. 북한 진저의 북한 체제. 200만 명도 죽일 수 있어요. 지도자를 지키는 총폭탄이 됩시다라고 한 사람들이 다 총폭탄이에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가 있고, 하나는 종북 세력이 있고, 하나는 인간 폭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죽는 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월남하고 싸웠을 때 5만 명 이상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월남은 300만을 죽게 했습니다. 300만. 그러다가 월남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5,000명 이상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철군했습니다. 철군. 우리 얼마나 많은 전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들여다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나 지금은 뭐 평화 시절입니다. 태평성대예요. 4월 16일 날 그날 서해바다하고 갔습니다. 태평성대고 근사한 배가 바깥에 찍어놓으면 얼마나 그 세월호는 배 근사합니까?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도 변침할 때 모든 누적된 잘못된 요인들이 다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지니까 지발로 전복했습니다. 남이 밀어서 가지고 지발로 전복했어요. 지발로 전복했어요. 이런 요인이 한국에서 점점 사여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이런데 충격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그건 약간 우연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행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대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게 요행수로 사는 나라들인데 어떤 국가가 말이죠. 요행수로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설마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국가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국가가 아닙니다. 설마에 의존하는 국가는 그건 저 카지노 무슨 도박장 같은 나라지. 스위스가 태평성난 때 핵 공격을 당했을 때 전 인구의 130%가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비상식량 갖고 있는 걸, 그러면 스위스 사람은 바보고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냐? 누가 바보입니까? 대한민국이 바보냐? 이스라엘 사람, 스위스 사람이 바보냐? 그럼 이 역사가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역사에 어떤 섭리가 있다면 대한민국처럼 요행수, 더구나 힘이 있으면서도, 자기 힘이 있으면서도 그걸 쓰지 않고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을 도와줄 건지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을 도와줄 건지, 그것은 앞으로 역사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